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4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구속을 면한 이후 곧바로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보강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강제 수사 혹은 신병 확보에는 검찰이 실패했는데 일단은 연휴 반납하고 증거 보강, 관련자 진술을 재검토하고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로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그 기각 사유를 일단 보고 그동안 검찰의 전례를 보면 재청구를 해왔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단적인 얼마 전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다음에 재청구를 해서 결국 구속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각 사유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창헌 부장판사가 냈던 그 장문의 글을 보면 그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아마 검찰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위증교사 혐의가 이미 인정이 됐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대표는 그보다 권한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인정한다? 아마 검찰로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문제일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연휴 기간 중에 지금 보강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례대로 따르자면 아마 영장 재청구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거쳐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과연 밟을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대장동과 그러니까 성남 FC처럼 그냥 바로 한 달 뒤에 이제 그 기소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인데 이번 국회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좀 오래 하고 그 12월 9일 날 끝난 다음에 그때는 체포동의안 없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왜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의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문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아마 검찰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다시 처청할 경우에 여론이 악화가 있는 반면 또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된다라는 이원석 총장의 어떤 기본 방침. 예. 이걸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 그 안을 놓고서 고민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얘기와 이원석 총장의 가장 최근 목소리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뭐 수사 동력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는지. 저희가 보강에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지금 사실 검찰 내부 기류를 좀 살펴보면 물론 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휴일 반납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각사유에서도 소명이 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그것만 똑 떼서 혹은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법 혹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 중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 재청구는 돼서는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법적인 이유에서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아까 위증교사 부분은 뭐 소명이 됐다. 아직은 소명 단계입니다. 이 부분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재판에서 다퉈져야 될 문제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확보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번 영장 심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모순되었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청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영장 구속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검찰에서 2년 넘게 한 수사가 어찌 보면 영장이 유무죄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거로 새로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점으로 포함된 것들 쌍방울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으로 인해서 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검찰에서의 보강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더 이상 검찰의 시간으로 가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악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생각이 그와 같을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숫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털도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서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1년 넘게 3개의 검찰청 60명, 70명의 검사가 동원되고 370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쭉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 얼마나 탈탈 털었냐라는 숫자를 항상 이렇게 대왔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아니다. 10분의 1 총 36번이다.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 어떻게 저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할까요? 저는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376곳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376번 발부됐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대상지가 376곳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많았다. 특히 성남FC 사건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매출 전표가 사용된 곳이 100여 곳이 넘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지는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얘기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36곳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횟수가 36곳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376곳은 36개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압수수색 대상지.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를 다 다 세면 376곳 정도를 압수수색 대상지로 검찰이 이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는 압수수색 대상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예. 검찰의 주장처럼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은 36회가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몇 회 발부했는지 지청별로 또는 지원별로 조사를 해보면 이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말씀은 이게 시각에 따라 다른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는 하나인 거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은 다시 반박해서 아니 보도를 근거해서 우리가 376번 정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얘기한 거다. 바로 반박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도 있지만 실제로 검찰 말처럼 영장이 어떻게 발부됐는지만 헤아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근거가 약간 좀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횟수를 카운트를 합니까? 실제로 법원이 발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몇 건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발부된 구속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지가 몇 곳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가장 명쾌한 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구장처장 말씀처럼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진다면 법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답을 들이밀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에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은 면했고 피했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도 출연했던 김민전 교수가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관련된 범죄로 21명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구속된 분들의 최상위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위에 있는 분들은 다 구속되었는데 맨 위에 있는 분만 구속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법의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저는 뭐 그것이 영원히 법의 단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영원히 없어지는 죄는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구속된 인사들 모두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정작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이재명 대표는 처벌을 피했다.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구속은 면했을지언정 길게 봤을 때 이 부분 분명히 단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뭐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되든 또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민들은 한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정 때 관련됐던 이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어느 정도이든지는 대부분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영장을 기각시키면서도 이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 이유를 쓴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된 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증거,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에서 이러이러한 결재서류나 이런 것들의 변경해 보면서는 의혹이 있으나 직접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쌍방울 대북송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될 사유를 배제할 만한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애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만 대장동 사건도 지금 김용과 정진상은 이미 뇌물수수죄로서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최측근이 돈을 수억을 좀 수용한 것으로 해서 지금 뇌물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람들이 딱 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돈이 간 걸 지금 밝히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정 교수 말대로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시에 이 엄청난 혐의들이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최종 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허가나 사전 묵인 없이 됐겠느냐는 합리적 의심 말고도 이미 대장동 사건은 두 측근이 몸통을 딱 지키고 있는 상황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백형 사건도 직접 증거는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 쌍방울 사건도 이화영 지사라고 하는 게이트키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정도의 사법방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모든 게 드러나지 않을까. 진실은 결국 가릴 수 없다. 저는 그 말에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물론 검찰이 이번 건은 판정패다라는 분석도 여권 내에서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조국 전 장관 봐라. 김경수 전 지사 봐라. 당시 구속은 피하고 면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 유죄 드러나지 않았냐. 어떻게 기각이 곧 유죄, 무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반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이제 지금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수사의 단계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영장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든지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기소를 통해서 불구속 재판, 구속 재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원칙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2023년도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도 2022년도에 형사재판에서 1심의 무죄율이 3.1%였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기각률은 18.6%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발부와 무죄와의 사이에서 어떤 뭐 연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건 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불구속 재판을 했을 때는 무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구속 재판을 했을 때는 조금 무죄율이 더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아까 김민정 경희대 교수님께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마치 판사인 양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모르죠. 이분도 아직 저도 아직 증거를 못 봤어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항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걸 못 봤는데 이걸 그 제3자가 마치 유죄가 있다는 듯이 평론을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저런 식의 태도는 별로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여권에서 조국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례는 예.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 사례예요. 우리가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에 구속 재판을 했다가 무죄가 난 사례가 일반 재판에서의 무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뭐 조국 교수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여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구나라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불기소로 이어지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법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될 거냐, 불구속이 될 거냐. 그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면 기소가 됐을 때도 유죄가 될 거냐, 무죄가 될 거냐. 굉장히 앞으로 이재명 대표 앞에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곧 불기소로 가고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의 위험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자영 차장 말씀 혹은 설전 변호사 말씀 다 두 분 다 교집합이 있어요. 결국은 아직 단언할 수 없고 구속만 면했을 뿐이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치 다 소명이 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구속이 기각했다고 해서 면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 무죄인 것도 아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며칠 된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유창훈 판사 앞에서 했던 최후 진술 이 내용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형이 모두 선고가 되면 한 50년을 받을 것이다. 방어권,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말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저는 이게 보통 선고가 내릴 때 그때 최후 진술이 있는 걸 봤어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진술한다는 거는 참 좀 드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마 본인의 죄를 보면 이게 한 50년 정도 될 거라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중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신변에 대한 구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보자면 왜냐? 사실은 이렇게 그 중죄가 저질러졌고 이것에 대한 일부 증거가 됐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구속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의 상황을 보면 저는 결국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유권 무죄라는 그런 어떤 원리에 따른 게 아니냐. 즉 권력이 있는 곳은 죄가 없다라는 걸 따라지고 있지 않는가. 왜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구속 안 시키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저렇게 중재한 거라면 저렇게 읍소를 하면 다 봐주는 건가요? 자, 그 기준을 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유창훈 부장판사 바로 이 기각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게 상식인가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 왜 구속했습니까? 전직 고위공직자들은 왜 더 엄정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엄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더 구속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 그다음에 이제 고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 구속해 수사해야 된다. 왜냐? 본인이 밖에서 권력과 돈으로 자기의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영장 실질심사하는 그 판사가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판사가 저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내가 봤을 때도 50년형을 선고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범죄의 어떤 엄중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니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당대표는 신입니까? 당대표는 뭐 천사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저 판결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시각들 다 하나씩 다 만나봤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피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이재명 대표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무에 복귀하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임해야 합니다.